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면서 이런 결정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5일 미 대선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 있어서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조 원 이상 증가해서 최근 3년 내 최대 증가폭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제출하도록 하는 풍선 효과 제어를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압박에 2024년 주요 빅테크 자본 지출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나서 약 276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향후 투자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AI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 메타 자본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어난 6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여러분들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우리 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관한 이슈들이 부각받으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서는요, 미국 대선 후보들에 관한 관련주들의 수급 이동도 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시장은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에 관한 색깔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있을 다양한 일정들 때문에 대내외적인 변수가 예상되기도 하지만요. 오늘 시장만큼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상승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상승률을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시장에 관한 힌트들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요. 시장의 힌트들 얻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률이죠. 코스피 지수가 1.43%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3% 넘는 상승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을 줬었던 거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금투세 폐지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시장은 급격한 상승폭을 나타냈고요. 그 상승폭들도 더욱더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슈였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관한 이슈들 부각을 받으면서 9시를 조금 넘어서면서 시장에 수급들이 급격하게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장중 최고점을 다시 한번 달성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자, 외국인들이 매도였었는데요.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소폭이지만 현재는 179억 원을 매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관은 2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요. 다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덜어내는 흐름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들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오락가 문화 업종에도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섹터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개인은 4,300억 원 넘는 물량을 현재 덜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0.51% 상승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에 관한 상승폭이 더 큽니다. 자, 오늘 SK의 최태원 회장이 젠슨항의 요청에 따라서 HBM4에 대한 공급과 납품을 조금 더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시사하기도 했었죠. 그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 더 큰 탄력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까지 여러분들 촘촘히 좀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합니다. 2차 전지주 전반적인 상승세 좀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현대차도 오늘 시장에서는 약보합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은요. KB금융을 제외하고는 또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KB금융은 최근 들어서 고점 부담감들이 계속 시장에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2%가량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 중에도 훈풍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들에 관한 수급들이 좀 눈에 띕니다. 특히나 금투세 폐지 이후에요. 이러한 수급들이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주로 몰리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들을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섹터 군들이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시장에서 10% 넘게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12시를 기점으로 이 증권사에서 이 에코프로 BM에 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에 관한 리스크 때문이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가텐바이오는요. 장중 VI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0% 넘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6위부터 10위도 일제히 상승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휴젤과 엔캠과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상승하고요. 클래시스도 오랜만에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거래에 10위로 등극했었던 HPSP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 가져가는데요. 다만 윗꼬리가 조금은 길게 달렸다라는 부분에서 대응책들 여러분들 마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HPSP가 코스닥 시가총액 10위에 등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요.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들 챙겨보시죠. 그럼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장 날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활짝 웃는 시장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한 줄 평 들어보고요. 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네, 자, 오늘의 시장 한마디는 뜻밖의 선물이라는 거죠. 뭐 저 역시도 금투세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아는 기자들, 그다음에 뭐 정치권에 있는 뭐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여러 채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그동안의 어떤 큰 틀은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뭐 계속 올해 그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식의 얘기가 있었지만 큰 틀의 흐름은 유예 정도.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다시 출범하기 이전까지 유예 정도를 많이 강도 높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폐지로 합의가 되면서 주식시장의 어려움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보기엔 뭐 큰 틀의 합의 흐름이었겠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를 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정부 쪽에서 지금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쪽은 너무 또 굉장히 미온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로 밸류업 하려면 뭐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정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특히 이사의 의무, 충실 의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정부 당국과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이 힘만으로는 또 밀어붙이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정부에게 금투세 폐지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들어주면서 반대쪽에서는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쪽을 같이 유도해내는 형태의 전략적 선택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집니다. 둘 다 주식시장에 모두 긍정적이죠. 어쨌든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라는 입장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상법 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법 개정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뭐 11월 달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밸류업 ETF와 더불어서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뭐 다만 뭐 대주주들 기존에 우리가 이제 흔히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 자체가 그렇게 달갑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민주당이 이번에 그 전격적으로 폐지 쪽으로 돌아서면서 어떤 협상 카드를 좀 얻어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장기적인 흐름에선 중요하고요. 다만 단기적인 이슈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되돌아보면 금투세가 하락의 여러 원인 중 하나였지 이것 때문에만 빠졌는가를 돌아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시장의 본질적 하락 이유가 있었고 하락 변동성을 좀 키운 것이 결국은 이 금투세 이슈였기 때문에 뭐 금투세 이슈가 사라졌다고 해서 뭐 증시가 금방 다시 2,600 회복해서 뭐 2,700, 2,800 가는 그런 장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우려감, 특히 뭐 미국 대선을 둘러싼 그런 우려감들을 어떻게 해소해낼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수급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시장의 한마디로 전체적인 흐름을 정의해 보자면 낙폭과대 이렇게 네 글자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사님 궁금했던 부분들이 오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에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증시를 눌렀던 게 금투세 때문이었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님의 견해를 들어보니까 사실 금투세 때문이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다른 요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또 눌렀던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미국보다 ROE 떨어지죠.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장의 집중도도 떨어지죠. 거래도 없죠. 그다음에 뭐 정책적인 흐름도 전혀 없는 상황. 그다음에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제품들, 특히 소매 제품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출에 뭐 정부가 기여하고 있는 바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냥 뭐 K 콘텐츠 수출에 따른 전반적 긍정적 효과가 글로벌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방산도 뭐 우리 정부가 특별히 무슨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지정학적인 그런 변수들이 확대가 되면서 쓸만한 우리 무기가 좀 확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HBM의 판매 증가도 정부가 뭔가 기여한 바가 있다라기보다는 하이닉스가 그동안 잘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의 정책 기여도가 거의 없는 상황, 거기다가 세수는 매년 펑크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의 정책 실종 자체가 현재 주식시장의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빠져나간 것이 가장 적극적인 하락의 원인인데 이걸 좀 더 근원적으로 좀 찾아가 보면 결국은 기업들의 이익 하향이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 내년도까지 이익 전망이 굉장히 나이브했거든요. 올해 작년 대비 60% 증가, 내년에 30% 증가, 뭐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나이브하게 잡아놨다가 3분기부터 갑자기 팍팍 깎고 있죠. 그다음에 기업들은 깎은 그 어닝 그 전망에도 서프라이즈가 나기보다는 미국은 여전히 80%가 서프라이즈인데 우리는 지금 50% 이상이 지금 쇼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상들이 결국은 점점 더 밸류에이션을 벌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점점 더 미국이 강해지다 보니까 뭐 국내 투자자들이 뭐 금수세도 한 가지 원인이 됐겠지만 더 미국으로 가는 해외 쪽으로 가는 그런 양상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의 수급 부족, 펀더멘탈 부족, 정책 부족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근본적으로는 하락한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투세 이슈는 추가적으로 이제 좀 기름을 불을 더 지르는 형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하락의 원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금투세가 폐지됐다고 해서 하락이 뭐 멈추는 정도, 하락이 덜 빠지는 정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고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기업 이익도 늘고 다시 외국인 매수도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과연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이냐? 아직까지 IT, 특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오늘 매매 강도를 보면 아직은 1시간 반이 남아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지수를 크게 밀어올릴 만한 그 정도의 힘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 쪽으로 오늘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것으로 봐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잖아요. 네. 뭐 배당 관련 매수도 그쵸. 없고 프로그램 매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상품이라는 핑계를 대고 일정 부분의 공매도가 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청산되면서 밀고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 또 지수가 밀고 올라오게 되면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가 더 확대되는 기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후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사면서 밀고 올라온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누군가 밀어 올리면 그동안 이제 아래쪽으로 눌러놨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냥 물량을 다시 되돌리는 형태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업황이 받쳐줘야 해당 종목군들의 반등도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금투세 폐지 이후에 주가 상승이 반갑기는 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에 관한 의문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의 또 분석에 따르면은 사실 좀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의 밸류에 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정부 정책적인 그러한 이유들에 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 여러분들 흐름 파악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또 우리 시장에서 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미 대선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해리스 우세론이 이제 여론을 조금 지배하면서 관련한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쪽으로까지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뭐 저는 뭐 금융시장이나 도박시장에서 트럼프에게 베팅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뭐 분위기 보고 여론조사 보고 베팅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 속에서 베팅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도박사하고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못 믿으시겠다면 그나마 이제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현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워렌 버핏이 왜 이렇게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던지 아니면 점점 블록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계 경제 속에서 교역량도 감소하고 일종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유지하지만 애플을 포함한 뭐 기술주 영역에 밸류가 비교적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 애플이 그렇게 밸류가 높지도 않은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돈을 쓰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 요소들을 모아보면 전체적으로 저는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와 기존 언론들의 관계가 최악의 관계고 여전히 또 최악의 관계에서 멈출 리가 없죠.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되면 더 이들을 압박하는 그런 요소, 마지막 남은 4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는 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폐간이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방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여론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트럼프를 싫어하는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에게 뭐 불리한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가 없죠. 뭐 그들이 긍정적이다 아니면 중립적이다라는 얘기는 뭐 거짓말인 거 다 아실 테니까요. 미국이야 뭐 언론들이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해리스가 된다, 트럼프가 된다 정말로 모르겠다가 좀 더 정확한 답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양쪽 방향성 모두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번 주에 주요 재료들 미 대선과 FOMC를 앞두다 보니까 미 대선을 둘러싼 각종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들의 이런 전략 리포트들을 다양한 시각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 지어서 제가 오늘 한 5편 정도 읽어본 것들을 요약해보면 크게 보면 그냥 두 갈래입니다. 평균 내보면 미대선만 지나가면 미증시, 미채권, 달러 지수는 다 제자리를 원복하더라라는 건데요. 여기선 중요한 변수가 하나 빠져있죠. 그건 평균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라는 변수를 들이댔을 때 금융시장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장기적으로는 좋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뭐 트럼프가 2016년에 4년간 했지만 뭐 여러 가지를 바꾸긴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교역은 오히려 늘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물동량 증가도 초반에는 늘어나면서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그럼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초기 1년간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걸 살펴보면 글로벌 증시가 20% 내렸고요.
중국은 30% 폭락, 우리가 23% 하락.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조정을 받고 미국 증시도 한 17%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교역량 감소와 전체적인 이런 불확실성 증가, 기존 정책을 다 뒤집어 엎는 사람이 새로운 리더십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원래 느끼는 게 정상인데 근데 미증시는 이번에 조정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되고 나서 반영하지 않을지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되면서 그다음에 바이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처럼 대외 경제에 민감한 소규모 대외 개방 국가에게는 수출 교역량 감소가 최악의 재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한번 됐을 때 관세로 인한 하락이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큰 폭의 하락이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늘지 않았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러우 전쟁이었습니다.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끊고 블록화를 더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블록화가 되고 있고 그 블록화가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유럽에서도 그냥 극우들의 지지율이 치솟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정치는 양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제의 변화와 리더십의 변화 자체가 정치의 양극단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트럼프가 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우리 시장에 달가운 일이 아니지만 해리스가 되면 나아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단 초반에는 아마 트럼프의 불복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블록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멈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해리스가 바이든 뭐 2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2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바이든이 한 것은 블록화인데 동맹끼리는 함께하는 정도의 블록화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교역량이 폭증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좀 더 거래하는 정도의 수준이 늘어난다 정도. 그다음에 뭐 트럼프처럼 어이없는 그런 관세 정책은 하지 않는다 정도가 다른 것뿐이지 지금 가고 있는 우경화와 블록화는 뭐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이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변동성이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이후 그러니까 2016년 20년이죠. 20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 4년 동안 바이든 동안 미국으로 올인하고 있는 국가가 딱 3개가 있는데 한국, 대만, 멕시코입니다. 근데 대만은 대체제가 지금 없죠. TSMC의 대체제는 없기 때문에 TSMC는 뭐 공장을 전부 뽑아다가 미국에 심지 않는 이상 뭐 TSMC랑은 관계를 돌리기가 좀 어렵고 기껏해야 뭐 관세 부과하는 정도지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점유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대체제가 있기는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머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마진율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멕시코라든지 베트남처럼 실제로 트럼프 이후에 더 미국 비중을 늘려놓은 그런 국가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베트남 수출의 또 상당 부분이 한국 거라는 거죠. 한국이 베트남을 통해서 수출하는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돼서 실제로 그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정책을 썼을 때 한국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업종별로도 있지만 전체 큰 틀에서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해피엔딩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초반에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래서 예전부터 뭐 대선 이후에 좀 베팅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구간부터 뭐 하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베팅할 때 핵심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와 같다. 낙폭과대주 중에서 낙폭이 조금 생각보다 이유 없이 좀 과대했던 종목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일과에서는 대선 전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들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선 이후에도 전략 잘 잡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들께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요 또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섹터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준비했고요. 잠시 뒤에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여행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드디어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유럽 8개국과 우리 한국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무비자 정책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추가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8일부터 시작해서요. 내년 12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 비자 없이 최대 15일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중국 여행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투어에 따르면 3분기 중국행 해외 패키지 여행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 폭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로 잘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비자까지 더해진다. 날개를 달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 비자 발급비가 또 별도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발급하는데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노력도 소요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패키지 40, 50 세대가 되게 많이 갔었는데 이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는 2030 세대의 개인 자유여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이 또 화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인들에게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제주도만 허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주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 전체 지역으로 확장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하나 더 체크해봐야 될 이슈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에 중국이 1941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에도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소식 속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노란풍선과 같은 종목은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쪽에서는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이 장중한테 5%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체크를 했으니까요.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금투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되지 않는 시각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우리 폐지하는 거 동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가 뭔지 살짝 도와드리자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이런 여러 가지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에서는 5천만 원 초과하면 기타에서는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0% 정도의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25%는 3억 원이 초과할 때 받는 세금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받아가면서 결국에는 2년간 유예를 하게 됐죠. 즉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완전 폐지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칙이라든지 가치에 따르면 사실상 강행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이것을 고려한 결정 배경을 밝히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면서 거의 10분 정도를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증시가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야권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딱 폐지에 가닥이 잡히자마자 우리 양시장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강하게 물량을 담아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슈 2개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2차 전지이고요. 에코프로 BM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에서 투자 등급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 살펴봤더니 업황이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그 회복될 때 다른 업체들보다 생산 능력 확대 등으로 대응할 여지가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증권사들 역시도 2025년이 되면 업황이 드디어 반등하는 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놓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 콘텐츠 들고 와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혹시 티저 보셨을까요? 저는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12월 26일 개봉을 알릴 예정인데 벌써부터 재밌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모아지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선과 전력 설비도 살펴봐야겠죠. 증권사 쪽에서 피크아웃 우려가 좀 과도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변압기 수출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으며 평균 수출 판매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벌써 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안에서 초고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15%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돈을 잘 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국내 기업들이 가격 상승으로 취할 이득이 무엇보다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 흐름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우리 양지수 상승 탄력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좀 증폭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저희가 또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군들 또 강한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사님께서 혹시 어떤 부분들에 조금 관심이 가지셨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총 상위주들부터 한번 쭉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낙폭과대주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워낙 많이들 빠졌으니까 뭐 반도체, 자동차를 포함해서 2차 전지도 뭐 그 안에 해당될 것이고 이 안에 뭐 시총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면 뭐 반도체야 뭐 다시는 것처럼 뭐 SK하이닉스는 실적 선전했고 삼성전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과연 4분기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뭐 IM 부분, 그러니까 셀폰 부분에서는 기대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가운데 그럼 반도체 쪽에서 반전을 할 수 있느냐? 일단 3분기에 나타났던 1분기 일시적인 비용 요소를 제외하면 한 3분기랑 플랫하게 간다고 했을 때 5조 이상의 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뭐 전체 이익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시장에서 지금 뭐 9조 중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중국 쪽의 신제품 판매 이런 것들과 결부돼서 움직인다면 저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릿수 회복도 가능해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 9월 달 발표된 중국의 그 셀폰 판매, 휴대폰 판매를 쭉 살펴봤더니 아이폰이 급증했는데도 전체 판매가 줄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폰 신제품 나오면서 신제품 효과가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로컬 제품들의 판매가 대거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중국 로컬은 9월까지도 재고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달에 구글의 퀄컴의 스냅드래곤 엘리트를 단 신제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데요. 신제품 나오기 이전에 10월까지는 재고 소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신제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IT 부품 쪽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뭐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서 국내 연관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 외에 뭐 IT 부품주들, 휴대폰 부품주로 꼽혔던 종목군들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반도체도 큰 틀에서 보면 그 안에 인박스당 들어가는 물량들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뭐 그와 관련돼서 같이 결부돼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는 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뭐 외국계와 국내 증권사들이 서로 엇갈린 전망을 맞아요. 보였습니다만 근데 명확한 것은 두 가지죠. 우리가 2023년도까지 예상했던 NCM의 독보천화란 없다.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방증된 거고요. 현재 오히려 LFP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절반 대 절반 정도로 가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글로벌 3위 레거시 업체인 지금 현대차와 그다음에 5위 업체인 GM이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원래 이들의 플랫폼이 뭐였죠? 현대 EGMP,
그다음에 그 GM의 전기차 플랫폼, 그 배터리 플랫폼의 핵심은 NCM만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현대차는 인베스터데이에서 GM도 인베스터데이에서 뭘 대놓고 얘기했죠? 다음 전기차부터는 LFP를 쓰겠다라는 걸 대대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차종 내에서도 LFP 달아서 가격 차이를 두겠다라는 것, LFP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NCM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LFP도 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NCM이 더 높은 품질과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만 가격적인 차이가 있다면 LFP를 쓰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LFP와 이 두 가지는 공존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하이니켈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하이니켈도 더 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로우니켈 같은 것들도 가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들니켈 같은 것도 가야 전체적인 가격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니켈 NCM만 가는 게 아니고 로우 미들니켈도 가고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CATL이 하고 있는 뭐 532 정도의 비율의 그런 배터리도 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단계 LFP, LFPM 뭐 이런 것들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NCM 독보천화 모델은 이미 깨졌고 앞으로도 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는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들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 가능성은 두 가지죠. 전기차 가격이 의미 있게 계속 떨어지든지 아니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기차 수요를 뛰어넘을 만한 강력한 수요가 나타날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결부돼야 될 텐데 그 둘 중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레거시 쪽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게 지금도 전기차에서 이익을 못 내는데 가격을 어떻게 낮추겠습니까? 그러면 볼륨을 키워야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그러면 볼륨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볼륨이 늘지 않는데 볼륨을 어떻게 늘리겠어요? 그러면 아예 진짜 다른 개념의 그런 차를 내놔서 사람들이 모두가 사게끔 만드는 그 정도의 매력적인 차가 나와야 될 텐데 세상에 그런 차는 없죠. 그나마 이제 조금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은 유로 기준으로 3만 유로, 뭐 달러 기준으로도 한 3만에서 4만 달러 사이 정도의 비교적 싼 가격의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볼륨 모델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볼륨 모델들이 나와서 지금 그나마 단일 모델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건 모델 3, 테슬라 모델 3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아디의 아토 3 뭐 이런 모델들이 몇십만 대 단위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단위로 팔리는 단일 모델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은 크기가 힘들고요. 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좀 더 확연하게 올라오려면 대형 픽업 트럭 쪽에서 가격을 조금 낮춘 상태의 대형 픽업 트럭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텐데 자 이것도 초반에 조금 성장하는 것 같다가 다 씨앗들이 싸그리 말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등장하면서죠. 맞아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을 주면서도 그런 전기 픽업 트럭을 살 만한 사람들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매력을 느끼면서 다른 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F150 뭐 라이트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판매가 둔화되면서 지금 포드 쪽에서는 전기차에 힘을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유럽이야 뭐 쏘쏘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는 뭐 내년에 보조금 줄어든다고 하니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고 시장 규모도 작고 그럼 여전히 믿을 건 미국 시장 하나인데 미국 시장에서 그 의미 있는 반전이 없다면 내년도에도 제가 보기엔 이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시장에 그렇게 큰 상승세는 없다. 다만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바닥은 확실히 찍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개별 종목별로 아마 수익성이라든지 향후 모멘텀에 따라서 좀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잊지 않아야 되는 가장 결정적 포인트는 11월 8일인가 있을 에코프로 그룹의 그 인베스터 데이가 아마 좀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이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로 그 노무라에서 얘기했다시피 투자와 관련돼서 가장 공격적 투자를 했고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역으로 11월 8일 날 에코프로가 조금 욕심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LG엔솔의 주가 반등이 언제부터 나왔죠? 투자를 철회하면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LG엔솔도 시장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과한 욕심을 빼면서 결국은 투자를 줄인 게 주가 반등의 하나의 근거로 작용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엔 창출할 수 있는 현금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좀 지연시키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클 거라면. 그래서
이번에 인베스터데이에서 적절하게 투자 계획을 조절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의 하나의 그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11월 8일 날 있을 전반적인 이 IR에서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온지를 좀 더 관측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또 관심 섹터군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사님. 예전에는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하면 다 상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의 구조도 바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섹터 안에서도 계속 선별을 해야 되고 기업의 실적도 봐야 되고 뭐 투자를 어디에 하고 뭐 투자금을 줄여가는지 이런 모든 패러다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이제 쉬운 투자의 어떤 방법이라는 건 뭐 앞으로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겠지만 네. 그나마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수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최근 에코프로 그룹에 베팅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뭐 실적이 나쁠 걸 뻔히 알면서도 베팅하고 있는 이유가 말씀드렸던 11월 8일 모멘텀을 보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하나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어차피 미래를 먹고 사는 기업들이니까 결국 수주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예상했던 대로 잘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뭐 여전히 삼성 SDI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소재 기업들은 좀 더 보자라는 주의기는 한데. 11월 8일 날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변화를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수급이 이벤트의 노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기회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뭐 예전만큼 화려한 랠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격 회복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더 우리가 베팅해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8일 좀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신규 매수에 접근의 관점이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에 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에 관한 고민들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이사님의 원픽 섹터와 또 원픽 종목군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쭉 듣기로는 어느 것 하나도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섹터는 좀 없어 보였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어떤 섹터군들 좀 집중을 해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중국 비자 관련 이슈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거 근데 그 있었죠. 부분 관련돼서 이제 분명히 하게 아셔야 될 것은 과연 뭐 5만 원 빼준다고 해서 중국으로 많이 갈 것인가에 그쵸. 대한 얘기. 맞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으로 가는 대부분의 비행기는 뭐 다 상품만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중국 항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LCC에게 돌아가는 효과도 제한적이다라는 것 없진 않겠죠. 네. 분명히 있는데 다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상과 다르게 뭐 올해 한 12월 달부터 중국으로 가는 아웃바운드가 뭐 한 30%씩 늘고 하면 그러면 여행사들이나 아니면 뭐 저가 항공사에게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일본이 터지면서 LCC가 한번 올랐던 것처럼 맞아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여론상으로만 보면 뭐 중국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중국을 많지 좋아하시는 않을 분들은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에 대한 시각을 좀 우리가 냉철하게 가져가실 맞아요. 필요가 있겠고 다만 제가 뭐 8월 말인가요? 9월 말인가 얘기했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해당 종목군들 중에서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종목은 대한항공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 정도에 대해서는 뭐 계속 그 킵고잉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LS예요. 아, 네. 제가 아까 이제 낙폭과대를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수출이 늘고 있고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이제 낙폭과대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까를 보면 방산업죠. 방산은 낙폭과대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너무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화장품은 낙폭과대는 있는데 저는 화장품은 조금 중립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선 고를 수가 없고 그럼 전력기기 쪽에서는 LS 일렉트릭과 LS가 조정을 비교적 크게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11월 중순 정도를 축으로 해서 만약에 시장이 반전을 보인다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싸진 종목들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근데 LS가 주가 빠진 건 뻔하거든요. 구리 가격 하락, 실적 예상보다 낮은 어닝 쇼크, 그다음에 최근에 중첩되고 있는 그 LS 그룹 내 사업 중첩 여부 이런 것들이 지금 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역으로 보시면 되죠. 구리 가격의 반등,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적이 최소한 예상 정도라도 나와주는 것. 나와주는지.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주가 반등의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실적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이제 뉴스에서 언급해 주셨던 중국 부양책 네. 저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크기라든지 강도가 달라질 걸로 아, 보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됐을 때는 더 강한 부양책을 내놓을 나오겠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해리스도 중국을 끊어내겠지만 그 강도나 관세에서는 약할 테니까. 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 부양책의 규모라든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되든 어쨌든 중국은 부양책을 결국 미 대선이 끝난 이후에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정 부분의 그 금속 가격의 반등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뭐 그렇다면 지금 PR 측면에서 6배, 그다음에 PB 측면에서 한 0.6배로 다시 내려온 LS는 저는 좀 매력을 느낄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LS를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저희가 과대 낙폭주 중에서 이런 힌트를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LS 그룹 자체에 관한 위기론들이 또 시장에 대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S가 이제 아무리 일을 잘한다라고 해도 이 그룹주에 관한 영향력을 좀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되진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LS 그룹의 제가 생각하는 최대 문제점은 파이낸싱입니다. 파이낸싱이요? 네,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뭐 신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런칭하면서 자금 사용을 조금 과하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서 재무 구조가 분명히 안 좋아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 대비해서 일단 금리는 올라간 게 금융 비용의 증가로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는 정말로 좋은데 이게 이제 실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약간 삐끗하는 것들이 자주 나타나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HT-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주가의 부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면 그다음에 현재 이 주가가 구조적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낮은 가격에 있다면 뭐 정확하게 우리가 저점을 잡기는 힘들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보기 위해선 HT-현대 일렉트릭으로 가는 게 맞는데 HT-현대 일렉트릭은 상대적으로 밸류가 싸지 않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성장 스토리를 한 60-70%는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업황이 더 강하게 올라갔을 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이 누가 더 세냐를 보면은 저는 주도주가 다 당연히 높다고 보지만 조정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LS하고 HT-현대 일렉트릭의 차이를 보자면 딱 한 가지 차이만 있는 거죠. HT-현대 일렉트릭이 거의 변압기와 관련된 최고 밑단에서 거의 끝단까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LS는 그 아래 구리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산부터 구리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는 자회사까지 쳤을 때 LX가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구리 가격의 상승과 그다음에 실적도 뭐 4분기 정도에는 일정 부분 시장의 컨센서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LS에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의 시점들이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은 해볼 수 있는 거네요, 이사님. 네, 저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마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 LS가 그 미국의 전선 회사를 샀을 때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미국의 그 죽어가는 전선 회사를 뭐하러 사냐라고 했지만 그게 뭐 정말로 10년을 내다본 투자인지는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긍정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생산성이 없어서 그런 제조업들을 대부분 버렸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수해서 뭐 다른 데서 더 그 원재를 조달하고 어쨌든 이어나갔던 회사들이 미국의 인프라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건 트럼프가 돼도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에는 관세가 부여될 수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미국에서의 전선과 미국에서의 케이블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S가 갖고 있는 이 미국 자회사, 케이블 자회사는 저는 의미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작에서 LS에 관한 힌트들까지도 저희가 얻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